취임 일주일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대선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미양국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안보 위기,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의원님,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동맹이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저런 오해에 시달리신 거죠. 평양에 먼저 가겠다. 네, 등등. 근데 그 평양에 먼저 가겠다는 말씀도 미국과 협의가 잘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양에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뭐 평양에 먼저 가겠다는 위험한 후보 이런 식으로 안보관과 연결시켜서 의심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여정부 때 이미 민정수석, 비서실장, 시민사회 수석 이 다 하시면서 그때 한미 간에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북핵 위기를 위한 해결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문제 때도 결국은 참여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그것도 협상을 잘 해내서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을 했듯이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6월 말쯤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갔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안보나 외교나 한반도 위기에 대한 대처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프로세스 밟아서 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의제를 놓고 어느 정도 절충된 모습을 보여줄까도 관심인데 김 교수님 참 현안이 많습니다. 뭐 사드, FTA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대통령이 새로 집권을 하고 정부를 운영하게 되면 내정부터 전념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외치를 그 다음으로 해서 내정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힘있게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현안이 너무 많잖아요. 우선은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국의 입장, 국제사회와의 공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이 바람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입지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제휴 협상 또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등 해서 상당히 한미 동맹을 흔들 수도 있는 부분까지 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풀어줘야 돼요. 잘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나름대로의 저는 중견국 이상의 저는 상어론이라 그래서 상어 정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적 위치나 협의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당하고 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 교수가 상당히 보수 정치인이잖아요.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 안보에는 보수가 없다. 근데 확실히 상당히 신선해서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보수 성향의 논객들이나 지지자들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하 관계, 그다음에 형님과 아우 관계 이렇게 수직적 관계로 많이 놓고 이제 그 한미 관계를 바라보고 그걸 많이 강요를 해왔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제 역할과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놀랐고요. 두 번째 이제 저는 지대지 미사일 발사 이후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라고 하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정부 대응 방침을 보여줬던 모습들이나 그다음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정상회담을 조기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빨리 발표하는 모습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들을 불식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하나와 예. 그다음에 사실상 지난 10월부터 대통령 부재 상황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이 외교 공백. 주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그 주한미군 문제, 한미 FTA 문제, 그다음에 시진핑에 의한 그 사드 보복 문제, 그다음에 일본 아베에 의한 그 위안부 구축 그 조기 이 협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변국이 7개월 동안 흔들어 왔던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로 해서 그 첫 출발점, 첫 단추를 보여주는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 외교 안보 영역에 있어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들을 네.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예.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네. 저는 이제 아까 당당한 뭐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나 이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의연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내치가 안정돼야 외교 안보 국방을 잘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가 준비됐다는 거냐 이거를 따져보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 우선은 모든 사안을 뭐 생각을 먼저 두고 보시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파악하신다. 이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사실 던진 것도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파악해서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참여정부 이전, 그러니까 DJ 때부터 외교안보 국방을 중심에서 해결해온 그런 인재풀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덧붙여서 최대 관심은 이제 외교 안보 라인 과연 어떤 인사들로 구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을 구현할 것인지도 관심인데 현 교수님 생각만큼 속도는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 하마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청와대가 있으면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무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 그다음에 이 외교 안보 차원으로 해서 정책적인 부분 양대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무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들은 네. 정부 기구 개편하고 역할 분담을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부분하고 같이 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우리 양문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형적인 보수 우파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수직 관계와 상하 관계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분은 매국노라든지 반국가적인 거지. 아니 미국하고 우리가 하면서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에 가야 되는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얻어내기 위한 실리적 차원에서의 어떤 융통성, 유연성 문제를 정도에서 서로 비교되는 게 맞지 않냐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럼 제가 깜짝 사실은 놀라면 안 되는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을요? 그리고 이 그 한미 동맹을 저는 중시 여긴 이 토대만으로 해도 어느 정도 기본은 네. 간다고 봐요. 사실 중국 그러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에 나가보세요. 미국을 따라잡으려면은 제가 볼 때 짧아도 30년에서 50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해놓고 예. 그다음에 중국을 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또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통제력이나 그 어떤 외교적 협상 능력을 보여준 적도 없어요. 아까 놀랍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동맹파냐 자주파냐 어떤 외교 노선을 놓고 부딪혔던 것을 좀 염두에 고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뭐 지난 정권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는 문화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외국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 내용을 따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짚어야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노정권에서 자주파 동맹파 나눠서 그 벌인 거는 갈등 외교 내분 노선 차원에서 네. 굉장히 보기 안 좋고 소모적이고 그 부분이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작용을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차원보다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른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잘 조정해서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특히 이 대외 부분하고 안보 부분은 네. 꼭 지켜져야 될 원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때 있었던 그런 그 갈등은 저는 사실은 그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 외교, 한반도 위기와 동맹, 외교 동맹을 이제 사실은 재편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북한 주적론이 문제가 되었지만 주적, 부적 막 이런 개념 속에서 외교를 하다가 네. 이제 정말 국익 중심의 외교로 전환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물론 이제 저희들 중에 원칙적인 사고로 빨리 좀 우리가 주도권을 회복하자 이런 조금 급한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내에 한미동맹을 부정한다거나 그런 쪽은 없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는 갈등만 일어나면 그 갈등이 10이면 한 100, 모든- 100 정도로 막 증폭돼서 전달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봐서 이제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동안 과감한 뭐 정책 전환, 개혁 조치들 또 파격적인 소통 행보가 있었는데 또 일부 야당에서는 과속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 좀 잠시 들어보실까요? 지난 일주일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메토 지시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의아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지 국민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과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몇 호 지시 지금 이제 4호 지시까지 내렸는데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좀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취임 일주일 어떻게 총평하시는지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진행하고 있고 지금 국민적 반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방금 화면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네. 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이 서로 선거 때라든지 어떤 명확한 현안을 있을 때에 서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은 거는 좋은데 이런 총론적인 거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를 놓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냐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정부가 취임 100일, 한 8월 중순 조금 지나면은 이제 100일이 되거든요. 예. 그 100일 또 1년 이때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려주고.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일정하게 국정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또 협의할 거는 협의하되 가급적 네. 도와주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업무 지침적 성격에 조금 미시적으로 너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의 지적에서는 동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집권 5년 동안 추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들 있잖아요. 큰 틀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을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일부 인천공항공사 만명 뭐 채용 이런 관련해서는 또 다른 뭐 일부 자문도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정우택 그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네네.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와 협의했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 지적 자체가 타당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에 현재 장관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현재 장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의 이 지침이 지금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랑 협의하고 뭐 누구랑 그 할 상의했는지 사항이 아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안 알고 있는데 저분은 모를까? 이제 그 생각을 첫 번째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야당과 합의했냐라는 부분인데 내용을 안 보면 일자리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입니다. 어느 국민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지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그냥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정쟁의 주요 도구가 되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시행령 단위라든지 이런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 왜 뽑는데요? 현재 법 체계 속에서 그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이 뭡니까? 대통령령이거든요. 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면서 모법에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국회하고 협의하는 부분인데 그 법적 단위에서도 그 국회 모법 단위하고 대통령령 단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이다. 지적은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차원에 근거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지적을 해서 그 정치 공세를 해버리면 대통령으로 뭐라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할 거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또 욕하는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좀 요약을 할 것 같은데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청와대가 초대 대변인으로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최 의원님 어떤 맥락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청와대 대탕평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탕평 인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른 당에서 왜 야당하고 협의 안 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당 내에 대탕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보시면 그 문재인 캠프에서 뭐 주요 보직을 맡았던 분들 중에서도 예. 전통적으로 친노 친문들은 청와대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제 캠프 내 탕평, 그다음에 당 차원의 탕평. 예,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입이었던 박수현 의원을 네. 대변인으로 하신 것은 저희는 뭐 그렇게 탕평 인사로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정우택 비대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이제 대통령께서 사당 원내대표 네. 지금 정의당이 이제 원내 교섭 단체가 아니다 보니 정의당을 만나야 되냐 포함해야 되냐 이게 조금 걸려 있긴 네.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다른 원내 교섭 단체를 가진 정당에서 또 정의당에도 좀 포용을 보여주는 보여주셔서 좀 5당 대표를 같이 만나셔서 이런 뭐 아까 그 말씀도 듣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오신 과정도 이제 네. 좀 설명하셨으면 좋겠어요. 탕평 인사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또 오늘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혔던 양정철 전 비서관 사실 뭐 이제 멀리 좀 떠나 있겠다. 좀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제일 먼저 떠난 분이 이호철 전 수석이 떠나셨고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관 떠났고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도 글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정치사적으로 혹은 이제 집권 초기에 보면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딱 띄어서 보면 그렇지만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에 2012년에 입문하신 이후 계속 뭐 사실은 현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친노 패권, 친문 패권 그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유령과 맞닥뜨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실체가 없는데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친노 친문 패권이 뭐냐고 여쭤보면 구체적으로 잘 안 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체가 있건 없건 저희가 파악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게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이 말이 돌아다니고 그게 국민들께서도 정말 끼리끼리 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핵심들이 초기에 대통령의
이제 집권 초에 장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해 예. 나가는 거. 이제 잘해 나가시라고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네.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냥 그분들께도 인생사도 세옹지마고 정치도 세옹지마더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역차별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현 교수님, 사실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 이른바입니다. 친문 패권주의 이런 조치들을 좀 불씨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친문 패권주의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기 자체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저는 덧붙일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대통령의 인사라는 것이 특히 청와대는요 고유 권한입니다. 그게 무슨 여야 협의가 있고 이런 부분은 가당치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이호철 전 수석이나 네. 그리고 양정철 전 비서관 그리고 그 최재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선거 캠프를 주도했고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청와대의 보직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정을 끌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은 미국 대통령 한 번도 없이 45대까지 해온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동서고금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국정을 힘있게 주도할 수 있고 대통령의 철학과 오랫동안 진행됐던 정책 공약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 정치를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한 경우가 정권 위기까지 치달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아쉬움을 넘어서서 이게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않다. 이런 식의 우리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오히려. 알겠습니다. 씁쓸한 게 이제 그런 양정철 그 전 비서관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서면 패권, 빠지면 비선, 괴로운 공격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편인데 많이 이제 주목을 안 해서 그랬는데 국민주권 선대위 구성할 때 사실상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 그룹들이 다 뒤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네. 쭉 그 송영길 그 위원장 선대위원장. 쭉 하면서 그들이 다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권 선대위에서 이미 그 멀티팟 용광로가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들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최근에 여기로 넘어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 현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 핵심 참모들은 그 주변에 포진을 하면서 그 갔어야 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인사 문제가 1차적이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사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들이 네. 급속도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아마 소위 말하는 삼철이 이제 구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원래 있던 사람 한 사람 정도 빈손으로 있어도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불협 화음 논란이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 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 대표를 예방하면서 마무리되는 국면인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미루었던 치과에 가서 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비서실에 그 일정을 체크를 못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 좁은 누님이 돼버려가지고 꽃을 들고 온 이 아름다운 남자 임종석 비서실장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모두의 마음이 합해진 혼연일체가 된 가장 아름다운 선거였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당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그것이 정책이 됐던 국정운영의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크게 듣고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추미애 대표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면서 시종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일로 좀 불화설 진화가 되는 계기가 될까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문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 찾아왔는데 못 만남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당 팟캐스트 진짜 3를 녹음했습니다. 추 대표님과. 근데 제가 추 대표님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여기가 부어 있으셔서 제가 치과 치료. 네, 그랬더니 3시간 이상을 치과 치료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게 그냥 액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임종석 비서실장도 곧 받아들이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 정청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게 성공의 열쇠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과거에 한때는 당정 분리로 좀 국정을 운영해 보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예, 그런데 그 당정 분리보다는 이게 당정 일체, 당청 일체가 훨씬 더 이제 정치를 잘할 수 있고 국민께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정부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의 조화는 뭐 절대적이고요. 예.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 워낙 산전수전 다 겪으셨고 워낙 뭐 품이 크고 노련하시고 예. 잘 돼갈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물론 앞으로도 네. 약간의 뭐 그런 그 소통이 안 돼서 오는 뭐 작은 잡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네. 잘 해결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당청 간 인사 문제가 핵심인 것 아닌가 싶긴 한데 행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몇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별로 주목하고 싶지는 않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가느냐가 국민적 관심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치 부분인데 민주당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이번에 인사 개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 당직 자리 20개 중에 18개를 바꿨다면서요. 그래서 상당히 큰 물갈이를 한 건데 전면 개편이죠. 네. 전면 개편인데 이 부분을 청와대에 협의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독자성 있게 간다 뭐 이렇게 됐지만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는 나타날 겁니다. 한계는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존재는 나름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이 여소야대 전국입니다. 네. 특히 120석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법률 재개정 과정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반 의석을 넘기려고 해도 협치나 연대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예. 나중에 가면은 정계 개편이든 당 통합이든 이런 부분까지 다뤄질 걸로 봅니다만은 그런 차원에 해서 과반을 확보하여도 또 예. 한계가 뭐냐 하면은 우리 그 개정 국회법 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이라 그러는 선진화법. 거. 거기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법률안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180석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더 넓은 형태의 정계 개편이 필요하지 필요하다는 않을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새 원내 대표의 이제 이른바 비문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우원식 의원, 삼선의 우원식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뭐 비문 홍영표 의원이 진문이고 우원식 의원이 비문이다. 이 구분 자체가 좀 이제 현재 그 정치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분석하는 틀에서 좀 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주권 선대위부터 말 그대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진노 친문 그룹들이 대거 이선 후퇴를 그 자원에서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그 친문 친노 그룹들의 그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어렵다. 외려 이번에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 이 승리는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오는 승리가 더 큰 요인이지 비문이라서의 승리가 요인은 아니다. 동정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그 우상호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재수를 해서 그 등장을 하니까 그 동정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재수생이 이기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생이잖아요. 그래서 재수생이 이기는 부분들이 주요 요인이었지 예. 오히려 그 비문과 친문의 세대결이라고 분석하기에는 네. 잘못된 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임 우원식 대표 원내 체제 여러 현안들이 많아요. 특히 뭐 이제 이낙연 총리 내정자, 지명자, 후보자에 대한 또 인사청문회가 첫 시험대가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그 되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도 몇 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뚝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실 거기 때문에 네. 뭐 잘 풀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이런 건 안 일어나길 제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88년에
그 여소야대 국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주장한 그 개헌의 형태가 내각제 아닙니까? 예.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각제를 원하시면 원하실수록 정치권의 그 많은 정당들이 이번에 협치에 얼마나 팔로우십을 발휘해 주시느냐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늘 리더십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팔로우십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여당답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사선의 김동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현 정부 상당히 좀 들떠 있다 이런 또 평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마냥 뭐 여당처럼 칭찬만 할 수는 없는 가운데에서 견제구라든지 일정한 침이 되는 말은 담아두는 정도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 정당 자체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당 지지도라든지 국민적 관심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실하게 솔려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입지를 가져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중에 이제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됐죠. 그 주승용 원내대표 때 그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통합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일단은요 의제로 만들어둔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 진행할 수 있는 그 논제로 만들어 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는요 제가 볼 때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면 할수록 정말 입지가 좁아드는 게 국민의당이라서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시간이 좀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양 이사장님, 지금 이제 조국 민정수석 예를 들어 정권 인수 자료 폐기 논란과 관련해서 보안감찰 책임자 소집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시는지요?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100쪽에 현황 보고서 10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너무 부실한 인수인계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만 4천 그 건을 또 거의 뭐 많게는 30년 봉인을 해버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동안에 세월호 7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으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그 사드 배치가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드가 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그 민정수석이 강하게 유출하지 마라, 파기하지 마라, 이제 이 명령을 내린 거죠. 검찰의 개혁 조치와도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세 분과 정치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